비타민 주라는 비금지 너무 똑똑하다요. 그럼 비타민 고르라고요. 역할 때문에 문제는 되지. 예, 자, 너희나 우리가 현실까지 하는 출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자는 너랑 어떻게 집행을 나오는 차례 끝이니까 이 남자는 네가 어떻게 해서 남편을 공정을 저는 그리고 어린 여자는 네가 어떻게 해서 명수를 끊어내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대가 마지막 하니까 되겠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화투 나가는데. 아니 벌써 100번째 상이니까. 근데 농사를 구하는 입장이 작은데 이해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너무 이런 건 충분히 있었어. 주세요. 아, 좀 욕색하고 하나 잘못되는데 진짜 너무하네. 역시 나는 용서할게. 자, 이제 보이시나요? 네, 들어오실 분들 다들 들어오셨고 시간도 7시가 딱 돼서 오늘 첫 번째 세미나 중급 6종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면 잠시만요. 다들 잘 보이시는 거죠? 네네. 큰 문제 없으시고. 네. 그러면은, 그럼 이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은 뭐 사실은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네, 얼굴 보시면 큰 감사.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네. 얼굴 좀 보여주시면 제가 세미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일종의 그 세미나 동료로서 앞으로 최소 한 1년 정도 동고동락 하실 거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는 기회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네, 말씀하십시오. 네, 멍멍이 삼촌님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뭐 따로 손 안 드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저기 그 카톡 형태로 말씀을 써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특별히 듣는데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얼굴 보여주실 수 있는 상황이신 분들은 얼굴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세미나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얼굴 보이신 분들은 저를 무제한 사용하실 수 있는 공짜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 줌을 안 쓰는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줌에.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어버버버 했는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 간단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요. 보통은 저를 이제 심용주 박사라고 많이들 불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원래는 수의학 박사는 아니고 경영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국비유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가지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았는데 관련 학위를 이용해서 교수 노릇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다시 개척하고 있는 좀 이상한 아저씨고요. 석사 과정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제 기본적인 주요한 이력은 이렇고요. 브리더로서는 제가 2004년경부터 상업 브리더, 저도 뭐 프로페셔널 브리더라고도 하고 커머셜 브리더라고도 하는데 상업 브리더로 활동을 해왔고 참고로 저는 개를 조금 무서워해서 개는 제가 다뤄본 적이 실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다루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고양이하고 앵무새를 브리딩하고 현재는 수의학 내에서도 동물 행동의학이라고 하는 분과 학문, 사람을 따지면 이제 심리학 내지는 정신과가 되는데 그것이 제 전공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된 관심사는 동물권과 동물 복지 사이에 이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거고요. 기타 펫을 비롯한 동물들의 브리딩, 더 나아가서 어떤 윤리적인 동물 행동학적인 접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렇게 강도 높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부드럽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트로 시간 정도, 강의 소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항상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직접 그냥 말 끊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가 미국에 있는 대학 강의장 정도 된다 또는 평생교육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부끄러워서 내가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글을 따로 적을 수 있으시니까 질문을 적어서 주시면 제가 바로 드리거나 답변을 아니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모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교재는 제가 아직 이거를 따로 보내드리진 않았는데 오늘 이제 요 책이 이게 좀 네, 뒤를 제가 블러 처리를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요게 지금 하여튼 요 앞에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브리더스 가이드 투 제네틱스라고 해서 개, 고양이를 비롯해서 우리가 기르는 대부분의 동물의 주요한 기본적인 육종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서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한 270페이지, 280페이지 정도 되는 영어로 된 책이고요. 아쉽게도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게 제가 챗 GPT의 힘과 저희 임직원들의 노력을 갈아 넣어서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번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동물 육종학 책을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국내에서 어렵지 구할 수 있고 이 책은 제가 원본을 여러분들께 이 강의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강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미나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저 역시 제가 뭐 유전이나 육종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수의학을 전공하고는 있지만 유전과 육종학을 전공했다고 얘기하기는 아쉬움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좀 독려하는 측면도 겸해서 세미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강의는 일방적으로 보통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세미나는 좀 더 참여한 분들의 어떤 그 기여 같은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토의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줌으로 진행되다 보니 조금 어색하기도 하시고 또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편하게 말씀 주시고 제가 모든 것을 다 답변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특히 품종 견과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오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실무적인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실무적인 경험도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음,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희는 전체 강의, 뭐 강의, 세미나를 다 마치는데 가급적이면 짧게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원래는 고급이라고 쓰려고 했다가 중급이라는 표현으로 낮췄고 유전이라는 표현을 쓸까 하다가 육종학으로 바꿨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전학하고 육종학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가 유전학을 깊이 한다라고 하면 그 유전학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전자의 기본적인 구조, 세포의 기본적인 구조 정도만 이해하고 멘델 유전 법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큰 어떤 그 주목을 받고 있는 후생 유전학이라든지 뭐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복잡 다단한 부분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육종가로서 브리더로서 실무적인 이야기만을 다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유전보다는 육종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부가적으로 추후에 저희가 이제 유전학을 따로 어떻게 다룰 거냐면 개와 고양이를 찢어서 다룰 겁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에는 현재 개 브리더와 고양이 브리더분들이 모두 계세요.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요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중급이 아니라 이제 고급으로 제가 들어갈 거고 그 고급 유전학에서는 어떤 것을 다룰 것이냐 고양이에 있어서는 그 고양이의 다양한 모색 또는 모형 유전 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견의 경우에는 당연히 모색 그리고 모형, 짧다, 길다, 꼬였다 등등등을 다루면서 플러스 알파에서 뭘 할 것이냐. 개 쪽은 고해가 훨씬 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의 유전에 대해서 특히 유전적인 질병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다룰 예정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고양이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 책 원본을 잊어버리고 PDF를 떠는 것만 갖고 있어서 원본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는데 닥터 로빈슨스 제네틱스 포 캣 브리더 앤 베트리너리라고 하는 3판까지 나온 아주 저명한 고양이 분야의 최고 유전학 전문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개의 경우에는 여러 서적이 있지만 일단 고급 서적으로는 이제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요 책입니다.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군요. 네, 언뜻 보이는데 네, 이렇게 생겨먹은 책이고요. 이 책은 엄청난 두께를 자랑합니다. 대략 500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무료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만드는 서적이고 제목은 The Genetics of the Dog이라고 해서 최신 2판이고요. 개의 유전적 질병에 대한 현재 기준의 최고 전문 서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요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부터 바로 아마도 내년 봄 정도부터 개와 고양이를 동시에 각각 들어가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런 맥락에서 고급 육종학을 추가적으로 더 기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너무 이론적인 부분으로 치우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육종가, 즉 브리더이거나 브리더 지망생 분들이시기 때문에 과도한 학술적인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자 합니다. 자, 목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이 서적은 알파카 브리더가 쓴 책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알파카가 보이죠? 네. 낙타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우리가 털을 잘라서 비쿠냐와 함께 네, 코트 같은 걸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 머플러 같은 것들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캐시미어보다 훨씬 더 고급 소재로 알려져 있고 칠레, 페루, 볼리비아 같은 남미 서안 지역의 건조한 사막 고원지대에서 서식하는 동물이죠. 우리나라도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관상 내지는 뭐 일종의 동물원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씨, 나는 개 브리더인데, 나는 품종견 브리더인데, 또는 나는 품종 고양이 브리더인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알파카야. 이상한 책을 골랐어요, 박사님. 전 딴 책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은 알파카 브리더뿐만 아니라 개 브리더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여서 서적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중급 유전학으로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론적인 얘기도 물론 당연히 다루지만 그것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충류 브리더이건 조류 브리더이건 물고기 브리더이건 어떤 뭐 소 브리더이건 관계없이 어떤 형태의 동물이건 브리더라면 꼭 반드시 보셨으면 하는 책이다. 물론 이 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보시는 것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영어로 돼 있고 글자도 작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1차적으로 읽고 선별해서 기존에 있는 다른 유전육종학적인 지식과 결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원본의 복사본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 PDF 형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보관하시고 별도로 출력하셔서 서가에 꽂아두시고 필요하시다면 읽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른바 엘리트 브리더 또는 탑 브리더로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목차 보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한 20개가 넘는데요. 그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만 중심으로 이제 받고, 몇 개의 챕터들을 합치는 방식으로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룰 얘기들은 오늘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얘기인 세포와 DNA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기초적이거나 쉽다는 말을 제가 썼지만 실제로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학부 수준의 강의에서도 머리가 터질 정도의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빼놓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유전하고 육종, 견이나 또는 고양이를 브리딩하는 데 필요한 기본 유전 육종 지식의 바탕이 되는 어떤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무리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다음 주로 기획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기본적인 멘델 법칙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멘델 법칙을 대충 배우셨는데 그걸 거의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또는 그 과정에서도 아유 내가 저걸 해서 뭐 해라고 하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걸 왜 해야 돼? 싶은데 제가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일을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델 유전 법칙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거기서 이제 특히 뭐가 나옵니까? 우성, 그 다음에 불완전 우성 또는 공우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열성, 그다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사 유전과 같은 맨델 유전 법칙에 있어서 브리더의 실무적인 브리딩 프로세스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네.
아, 저 그거 대충 알아요. 뭔지 알아요. 좀 몰라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이해가 필요하니까,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는 필요가 있을 거고, 특히 그 과정에서 다중유전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금 이제 인브리딩과 아웃브리딩에 대해서 국내의 브리더들 사회에서, 브리더 소사이어티에서 아주 심각한 왜곡이 있어요. 오해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특별히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멘델 유전 법칙에 기반한 이른바 폴리제닉 이네리턴스라고 하는 다중유전 또는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웃브리딩이라든지 또는 크로스브리딩과 같은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것의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로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형이라든지 돌연변이, 그리고 페디그리를 읽고 인브리딩 코에피션트, 근교 계수를 계산하는 것까지 가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지식은 마무리가 된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 그냥 편하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다음 단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따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강으로 들어갈 거고요. 1강에서는 세포와 DNA를 다루는데 오늘 제가 인트로덕터리, 인트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트로는 뭡니까? 이제 개론이라고도 하고 개괄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수개월에 걸쳐서 이 책 한 권을 통독을 하는데 저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이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일단 브리더라는 말을 보지 않았죠? 이게 제일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브리더를 위한 중급 유전 육종학이라고 했어요. 브리더를 위한. 그럼 이제 브리더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들 사이에 명확하게 그 용어, 터미널로지의 정의를 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떠들기만 하면 졸리거든요. 재미도 없고. 우리 멍멍이 삼촌님, 브리더는 뭔가요? 제가 지금 만만한, 사실은 비주얼상으로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 네. 이거를 해제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말씀이 아직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곧 눌러서 이름, 저기, 목소리 낼 수 있으시거든요.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으신데 못 하시는 척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혹시? 그러면 멍멍이 삼촌님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잠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또 하나의 만만하신 우리 이 패밀리 중에 한 분인데, 강은구 선생님, 브리더는 뭔가요? 강은구 선생님은 저랑 자주 뵈서 줌의 조작에 아주 능하시기 때문에. 네, 강 선생님. 사실 강 선생님은 이런 강의 안 드셔도 되는데, 이 양반은 원래 학부에서 저기 그 생물학 전공하셨고, 그다음에 지금도 서울대 수의대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브리더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시키면 앞으로 안 들어오시는 건가요, 혹시? 안 들리시나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말씀으로 해주시지, 기왕이면. 특정 품종의 동식물을 육종하거나 개량, 보존하는 직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말씀을 그냥 아예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를. 그러면, 강 선생님, 몇 개 제가 더 물어보려고 해요. 품종이 아닌, 예를 들어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없잖아요. 그럼 야생동물을 번식하거나 뭐 그런 것은 브리더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선생님? 너무 괴롭히나? 다음부터 안 들어오시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선생님? 저는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다른 분들은 들리시나요? 아, 제가 소리 꺼놨구나.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범주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강 선생님? 지금 안 다른 들리시나요? 분들은 잘 들리시나요? 왜 이렇지? 지금 말씀 안 들리시나요?
일단 저는 안 들리는데 다른 분들이 들리시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음소거를 누르셨나요? 아닌데 아니요. 음소거 안 누르셨는데 오디오 쪽에 자 스피커 한 그러면 어려운 것 같고 그럼 제가 다른 분께 여쭤볼게요. 강 선생님 다른 만만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만만한 분이 별로 없네. 네. 잘못 물어봤다 이제 혼날 것 같아서 자 어,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강 선생님께서. 이게 이제 줌이고 서로 막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조작이 조금 아직 서투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브리더는 크게 봤을 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데피니션들, 어떤 정의들이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럼 브리더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 전에는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브리더의 근간이 되는 브리드를 알아야 돼요. 자, 브리드는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 하면 B-R-E-E-D 이렇게 써요. 그럼 브리더는 뭐예요? 저기에다가 ER을 붙인 거죠. 그럼 teach 하는 사람은 teacher죠. swim 하는 사람은 swimmer예요. eat 하는 사람은 eater예요. 영어에는 ER이 붙으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이해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브리더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브리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브리드는 영어로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플로센티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라틴어로는 하나는 뭐냐 하면 특정한 품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사로 저기 명사로 봤을 때는 동사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사로는 번식하다 또는 새끼를 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까다, 나타, 뭐 타. 그러면 브리더는 뭐예요? 품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즉 품종을 만들어내거나 품종을 보존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요. 또는 이건 품종이 아니고 관계없이 동물 자체를 번식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브리더는 결국은 한국말로 하자면 뭐가 되냐면 번식가 내지 번식자 또는 번식업자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동시에 특정한 품종을 발전시키거나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거나 보존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브리더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워킹이라고 해요. 일한다고 얘기해요. 영어로도.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동물의 종류나 그 사람이 목표로 하는 어떤 행위의 실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양이 브리더로도 활동을 하지만 동시에 앵무새 브리더도 물론 제가 직접 브리더를 더 이상 안 해요. 회사에서 이제 임직원들이 하는데 그러면 앵무새는 품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앵무새는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앵무새들은 앵무새의 경우는 번식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앵무새 브리더는. 반면에 고양이에서는 제가 특정한 품종과 관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품종을 개량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물론 번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동물, 그다음에 그 브리더가 목표로 하는 행위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정의나 여러 층위의 정의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쁜 것이냐라고 하면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품종 동물에서는, 즉 품종이 있는 개나 고양이나 뭐 이를테면 카나리아나 예를 들어서 뭐 닭이나 뭐 이런 경우, 근데 그 동물이 최소한 어떤 폐쇄 목적으로 관상이나 이른바 애완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저는 이제 반려라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특정한 철학적 가치를 너무 집어넣어서 통상이 아니라 희망하는 바를 반영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반려라는 말은 조금 반려하고 싶어요. 이건 저건 해서 저는 오히려 그것 대신 가정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편이거든요. 가정에서 우리가 기르고 있는 동물이다라고 해서. 근데 그냥 가정동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가정동물이라는 전제하에 그 가정동물을 길러내는, 번식시키는 사람은 단순하게 동물을 번식하는 일 자체, 확대 재생산하는 일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안에서 특정한 트레이트, 특정한 특성을 고도화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품종 동물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 하면 후자로 갈수록 더 높다라고 보통 봐요. 더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봐요. 이유는 단순해요.
후자로 갈수록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기고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후자로 갈수록 더 많은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품종동물이 존재하는 계에서는 그 어떤 필드, 세상에서는 단순하게 동물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만 해서 판매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조금 편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춰 부르죠. 뭐라고요? 업자란 말을 붙이죠. 네, 그럼 번식업자라고 하면 그 사람을 낮춰 부르는 거고 그 번식업자는 단순하게 동물을 그냥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품종동물계에서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야생동물, 일반적이지 않죠. 야생동물 계열에서는 또 좀 얘기가 달라요. 야생동물에서는 사실은 번식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가축이 아니다 보니까 번식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번식만 잘해도 탑 브리더라는 칭송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뭐가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국내에서는 거의 존재하지만 해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엇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특정한 동물의 보전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보전 유전학이나 집단 유전학적인 측면에 기반하여 동물을 더 건강하게 또는 유전적으로 더 다양성이 높은 동물군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 그 과정에서 아종 단위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탑 브리더 또는 엘리트 브리더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다 좋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는 왜 유전학과 육종학 합쳐서 유전육종학을 브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알아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로 이어지게 돼요. 왜 알아야 되냐?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는 사실은 동물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물의 세포 안에, 핵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더 작게는 DNA, 더 작게는 진이라고 불리우는 유전자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자동차 메카닉들은 뭐래요? 스패너를 가지고 볼트를 조이고, 뭐 기름을 넣었다 뺐다 하고, 전선을 연결하고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죠. 음악가들은 어때요? 띵똥띵똥 건반을 누르고 활을 켜고 목소리 특정한 음을 잡아서 일을 하죠. 화가는 붓으로 색을 칠하고 뭘 갖다 붙이고 대리석을 깎고 철을 갖다 용접해서 일해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일을 하냐? 우리는 DNA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유전자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유전자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당연히 유전학과 육종학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요. 그럼 유전학은 무엇이고 육종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유전과 관련한 생명체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세포라고 한다면 그 세포 안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 그 유전자의 구성 원리, 운영 원리, 작동 원리를 공부하는 게 유전학이에요. 으흠. 우리가 유전자를 가지고 이러려면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육종학이 뭐냐가 바로 나옵니다. 육종학은 뭐냐면 특정한 품종을 길러낸다라고 해서 육종학이라고 해요. 그럼 품종을 길러낼 때 그 품종의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유전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기초과학이고 이거는 응용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순수한 학문 체계에 가깝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거는 그것을 가지고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길러내는 것을 육종학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우리가 없겠습니다. 얼굴들이 다 계셨는데 얼굴이 다 사라지셨네요. 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고 하면 뭐 공부 잘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그냥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을 다 프로페셔널 브리더를 꿈꾸시거나 또는 이미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과거에 하셨고 여전히 그런 일들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직업에 있어서 이 직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되는 거죠. 5년 차, 10년 차 브리던데 유전학이나 육종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뭐, 그 다음에, 그럼 그 오케이 알았어. 열심히 할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예습 복습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 세미나 때 들어오셔서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파일을 제가 공유 드리니까 이 파일을 가지고 여유가 되실 때 차에서 심심하실 때 한두 번씩 더 들어주세요. 그리고도 궁금하신 점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쭈뼛쭈뼛 답답해서 있지만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셨다? 그럼 저한테 바로 카톡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전화 드리거나 또는 카톡으로 추가적인 설명 드릴 거예요. 아직은 뭐 어려운 게 없지만 뒤쪽에 이제 인브리딩과 아웃브리딩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 머리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 기존에 알고 계신 상식하고 반하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빨리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 네, 전립길도 한 걸음 붙여라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답지 않으면 나중에 앞으로 돌아가서 그 자체가 제대로 사상누각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잘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브리더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브리더를 길러내는 일종의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들어가 계시고요. 저희는 지성 브리더분들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브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교육을 하고 자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쪽에서 우리는 종과 품종이라는 얘기를 살짝 다뤘습니다. 그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종은 무엇이고 품종은 무엇이냐. 여기에 야생동물이라면 살짝 해서 아종이라는 말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적 변이라는 말도 나올 텐데 얘네는 깊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개, 고양이 브리더이기 때문에 아종과 지역적 변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종은 무엇이냐? 아, 왜 이래 저한테 박사님? 왜 영어로 저한테 고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번역할 거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종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의 중에 하나를 제가 끌고 왔습니다. 종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면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들의 그룹으로서 비슷한 개체들이 유전자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돼요. 아, 뭔 소리야 도대체. 한국말로 하세요. 스피킹 잉글리시. 뭔 얘기냐? 서로 교배했을 때, 서로 교미했을 때, 서로 섹스를 했을 때 새끼가 나올 수 있고 그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고러한 개체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학술적으로 종이라고 불러요. 그럼 종의 범주에 들어가는 우리 중에서 볼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개, 늑대. 그 둘은 뭐예요? 서로 교배할 수 있고 생김새도 무슨 소리예요? 퍼그하고 늑대하고 어떻게 비슷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늑대도 종류가 많잖아요. 다이어울프도 있고 몽골 늑대도 있고 남미의 갈기 늑대도 있고 아니 다 얘기가 다른데 무슨 소리예요? 네, 복잡한 얘기예요, 사실은. 개의 유전 진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요. 실제로는 중국 늑대나 또는 북미에 있는 유럽에 있는 다이어 늑대나 북미에 있는 늑대나 이런 여러 늑대들이 전 세계의 여러 종들의 개의 유전적 아버지 역할을 해요. 또는 어머니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매우 복잡하지만 일건일건 그 중에 어떤 유럽산 늑대 한 종을 놓고 봤을 때 그 유럽 늑대는 현재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개들과 같은 종으로 학술적으로 봐요. 다만 생김새가 최근 수백 년간 너무 많이 달라서 조금 우리를 어렵게 만들긴 하지만 일건일건 같은 종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코요테 같은 경우에는 코요테와 늑대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코요테와 늑대는 다른 종이에요. 사실 조금 더 복잡해서 코요테와 늑대 사이에 교배가 가능하고 새끼도 나와요. 네. 여기 이제 뭐가 더 들어가냐면 실제로는 거기서 나온 새끼가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성적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네.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생물학 하자는 얘기니까 우리가 생물학 하려고 모인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품종, 브리드로 들어가요. 브리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브리드가 무엇인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브리드는 조금 더 정의의 층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포함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식물까지 포함해요. 어떤 동식물의 집단인데요. 그 집단이 인위적인 선택에 의해서 목적을 가진 특정한 선택 과정에 의해서 특징적인 외형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레이트 플래닛즈, 상근이라고 하는 개의 품종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저 같은 문외한도 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그레이트 플래닛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덩치가 크고 흰색이에요. 그레이트 플래닛즈는 원래 뭡니까?
피레네 산맥 지역에서 늑대를 쫓아내는 목양견으로 길러졌죠. 그래서 덩치가 그렇게 크죠. 원래 그레이트 피레니즈는 엄청나게 사나운 개예요. 네. 어마어마한 무서운 개예요.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는 뭐예요? 원래 영국 지역에서 물새, 사냥에서 떨어진 물새를 주워오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품종이죠. 브리드에. 골든 리트리버는 크게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잉글리시 타입이 있고 아메리칸 타입이 있어요. 아메리칸 타입은 북미 지역에 영국보다 훨씬 더 거친 환경에서 거친 초목속을 뚫고 들어가서 오리를 건져내올 수 있도록 더 크게 개량했어요. 한 30에서 40% 정도 더 커요. 네. 일단 둘 사이는 같은 품종으로 봐요. 일건 일건.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고양이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이베리안이다, 시베리안이라고 하죠. 사이베리안, 국내에서 통상 네바 마스커레이드라고 불리는 품종이 원래는 사이베리안 중에 특정한 컬러를 네바 마스커레이드라고 하는데 우리는 네바 마스커레이드는 품종이 있는 것처럼 이른바 업자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그럼 사이베리안은 뭡니까? 시베리아의 특정 지역에서 고립되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했어요. 이른바 진화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네는 인위적으로 선택 촉교배가 된 건 아니에요. 다만 현지의 자연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동시에 특정한 유전자군들이 고립되어서 움직이다 보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종도 그렇지만 아종, 그다음에 뭐 아종이 아니라 품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명확한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 개념은 사실은 아니다. 네.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실제로 개나 고양이의 경우 특정한 품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혈통 등록기관이라고 불리우는 지역 또는 국제 또는 국가 단위의 조직에서 인증하는 절차가 사실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해요. 그러면 품종이 되기 위한 것은 인위적인 선택적인 교배에 의해서 특정한 형질, 그것이 성격일 수도 있고 외형일 수도 있어요. 뭐 칼라나 등등등 얼굴의 형태나 다리의 길이나 뭐 모색이나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집단인데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자면 그것이 개, 고양이의 경우에는 어떠하다? 혈통 등록기관으로부터 일련의 절차를 받아 승인돼야 돼요. 그 승인이라는 절차가 없으면 품종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품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는 지역적인 고립이나 지역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적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메리칸 쇼테어나 브리티시 쇼테어, 재패니즈 밥테일, 사이베리안 이런 종들은 또는 뭐 저기 뭐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버미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개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트 피레니즈 말씀드렸고요. 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초기 단계는 특정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막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역이 고립되어서 그랬던 거예요. 또는 환경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두 가지 합쳐진 경우가. 그런데 그 이후에 걔네가 품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한 혈통 등록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초기에는 그렇게 지역 내에서 아무렇게나 교배가 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품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deliberate selection이 필요하다. 즉, 의도적인 선발과 교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디에서는 개, 고양이가. 자, 이제 긴 얘기를 한 30분 동안 했고, 나머지 오히려 세포와 DNA는 가볍게 넘어가신다. 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중학교 때 보셨고. 자, 세포의 구조를 제가 깊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죠. 이 세포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 같은 육종가, 즉 브리더들은 하나는 뭡니까? 핵이에요. 핵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세포 내에서의 핵심적인 기관이다라고 해서 핵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핵만큼이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리보솜 또는 리보좀이라고 읽는 기관이에요. 얘는 뭔 역할을 하냐? 얘는 그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일종의 도서관인데, 리보솜은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단백질 공장이에요. 이게 설계도라면 이게 제조 기계예요. 이 두 가지, 우리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생명 현상에 있어서 우리 같은 육종가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
이 두 가지가 이를테면 핵에 있는 염색체의 특정한 유전자가 까만색 털을 만들어라고 하는 어떤 코딩이 돼 있었어요. 그럼 그것은 리보솜에서 그대로 번역이 되어서 그 리보솜에서 뭘 만들어내요? 털에 검은색 색소가 들어가도록, 즉 멜라닌 색소가 들어가도록 해요. 멜라닌이라고 하는 검은색을 내는 유전자기 뭐죠?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도록 해요. 어떤 동물이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털이 없는 종들이 있죠. 품종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핵에 털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코딩이 꺼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털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털은 뭐예요?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털과 관련한 모낭에서 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스위치가 핵에서 꺼져 있으면 리보솜에서는 번역해가지고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데 읽어가지고 생산할 게 없는 거죠. 명령을 수행할 게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해펀에서 보다 핵과 리보솜. 물론 다른 것들도 질병이라든지 기형과 관련이 됩니다만 일단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핵 안에 이게 세포예요. 핵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 핵 안에는 염색체라고 불리우는 X자처럼 생긴 요 빨간색의 것이 있는데 이 염색체는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염색사라고 불리우는 긴 리본 같은 것에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전방에 과속 정지턱이 있습니다. 약 200m,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네, 두꺼비 집에 나가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러하고 어, 염색사라고 불리우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긴 리본 같은 것들이 막 뱅글뱅글뱅글 엄청나게 꼬여가지고 만들어진 집합체예요. 실타래라고 염색체는 실타래고 그 안에 염색사라는 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실은 무엇에 감겨 있냐? 실패가 여기 또 작은 실패가 있어요. 그 실패가 뭡니까? 히스톤 또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염색사를 막 꼬아서 가지고 있어요. 저기 실 같은 걸 꼬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 실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통상 DNA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실패에 뱅글뱅글뱅글 막 꼬여 있고 그것이 염색사를 구성하고 그 염색사가 다시 크게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염색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DNA 안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서 티민, 시토닌, 아데닌, 구아닌이라고 하는 네 개의 단백질들이 통상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상보적 관계, 상보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꼬여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같은 개념에서 얘네가 붙으면 절대로 안 떨어지만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끌고 가는 부대에 넘겨주는 어려운 얘기는 제가 좀 뺄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포가 있고요. 세포 안에는 핵이 있어요. 네.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 요게 DNA고요. 실처럼 되는 게. 그 다음에 그 실이 감겨 있는 요 실패를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요.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염색체라고 불러요. 요 자체를 염색사라고 부르고 이것이 꼬여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각각의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요 리본 같은 것 안에는 이른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전자는 길이로 나눠져요. 네, 몇 유전자 거리 이렇게 다 끊어져요. 그 각각의 유전자를 합쳐지면 DNA가 되는 건데 유전자는 특정한 이를테면 뭐 100이라고 하는 유전자 단위 내에 있는 것이 사람의 눈의 형태를 결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머리의
곱슬일지 직모일지 결정하는 식으로 특정한 유전적인 형질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 유전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우리가 원하는 동물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네,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라는 개념.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가 있으면 이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자량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딸세포라고 하는 자신과 동일한 세포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랬었는데 나랑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만들어내. 그럼 이건 뭐예요? 체세포 분열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체세포 분열이 아니고 우리 같은 육종가들은, 피더들은 감수 분열이 중요해요. 왜? 감수 분열은 무엇을 만드는 단계다? 정자나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감수 분열은 말 그대로 감수, 수가 줄어들어요. 무슨 수가 줄어들어요? 염색체가 줄어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염색체는 그 안에 DNA라고 하는 것이 히스톤 단백질에 돌돌돌 말려있고 그래서 다시 뭉쳐져 있는 구조인데 그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서 네 가지, 이를테면 구아닌 뭐 등등등 한 네 가지 어떤 단백질들이 서로 엉겨붙어서 잘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들으셨죠? 그런데 감수 분열을 해서 염색체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한쪽이 각각의 세포 하나씩으로 떨어져 나가요. 유전자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어떻게 유전자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걔는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네요. 네,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에요. 생식세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띠게 되고 얘가 누구와 만나야 돼요? 상대방의 성의 또 다른 생식세포와 만나서 생식, 발생이 이루어집니다. 즉,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뒤쪽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그렇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참고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은 뭐예요? 부모의 형질이 후대에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DNA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과거에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DNA가 유전을 어떤 특정한 형질이 후대에 전해지는 것과 관련하여 전적인 100%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현대 유전학이 발견한 중요한 쾌거 중에 하나예요. 이른바 우리는 후성 유전학 또는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후성 또는 후생은 무엇이냐? 태어난 이후라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에게 물려받은 것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에 돌돌돌 말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꼼꼼하게 너무 세게 말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려 있는 부위에 있는 유전 정보는 앞서 말씀드렸던 리보솜에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읽을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는 게 어디 있는 거야 너? 난 모르겠어. 에이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 정보가 후대에서 발현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이외에도 메틸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메틸기라고 하는 물질이 각각의 유전자에 달라붙거나 심하게 달라붙거나 많이 달라붙거나 아니면 안 달라붙거나 등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번역되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메틸기와 그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 있는 상황 등등의 유전 정보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후생 유전학 또는 에피게놈. 네. 프롤로그, 에필로그 할 때 그 에피는 뭐예요? 그리스어로 뒤란 프로는 앞이란 뜻이고 에피는 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피게놈, 후생 유전학, 유전의 뒤쪽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DNA 하다 보니까 RNA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RNA는 DNA와 비슷한 애인데 애가 살짝 부족해요. 애가 살짝 부족해요. 네. 이게 DNA고요. 이게 RNA야. 그럼 다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쳐져 있죠? 요거 하나만 달라요.
수소 이온이 붙어 있으면 DNA가 되고요. 수소 이온이 붙을 자리에 수소 이온뿐만 아니라 이 OH가 붙으면 OH가 붙으면 그러면 RNA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형태도 약간 달라요. DNA 같은 경우에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지만 RNA는 네, 한 줄짜리예요. 이 줄의 절반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백신 맞으면서 mRNA 백신, 메신저 RNA 백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초등생도 다 아는 네, 전문 용어 아닌 전문 용어가 돼버렸는데 이 메신저 RNA라고 하는 것도 RNA의 일종이고요. 이 메신저 RNA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 내에는 메신저 RNA와 그다음에 tRNA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메신저 RNA는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리보솜에 의해서 읽혀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DNA 유전 정보를 리보솜으로 연결해주는,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아주 중요하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RNA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불안정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DNA를 기반으로 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RNA를 유전 정보의 저장 수단으로 삼는 바이러스도 있는데 이 바이러스들은 상태가 불안하다 보니까 얘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자꾸 유전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의 외피에 있는 단백질들도 상황이 달라지고 계속 변화하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의 면역 체계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그 숙달의 결과인 건데 숙달할 새가 없이 새로운 게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는 면역이 지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RNA에 기반한 바이러스는 백신을 만들기도 어렵고 또 어떻다? 면역력을 길러서 그것에 대응하는 것도 어렵다. 같은 얘기지만. 오늘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룰 DNA라고 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고등학교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니 어떻게 보면 중학교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터치했습니다. 알아본다기보다는 터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 알아들으신 거죠? 아니면 너무 쉬워가지고, 씨, 박사, 이런 뻔한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어. 이러고 계신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무리 없이 이해가 되시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 주변에 이미 브리더로 활동하고 계시거나 또는 브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전 쪽은 저희가 없고, 고양이 쪽에서 또 몇몇 분들이, 제가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자문까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사업 계획서 쓰는 과정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가 성함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여기 한 두 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사업 계획서를 쓸 건데 사업 계획서를 쓰려면 제가 보내드렸던 지금 고양이 쪽에 강좌를 다 들으셔야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 요 강의 끝나는 대로 세미나 끝난 대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정을 잡아서 개인 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요일 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별로 재미없는 얘기 들어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유전의 기본적인 법칙,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서 특히 우성 유전에 대한 좀 더 흥미진진하고 여러분들의 브리딩 비즈니스, 그다음에 브리딩 계획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굴을 보여주신 분에게는 제가 얼굴 안 보여주시면 제가 전화 주셔도 네, 씹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더 궁금한 사항이시나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점점점 강도가 높아질 거니까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마음 단단히 드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펴들어 가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멍멍이 삼촌님은 곧 뵙겠습니다. 네, 이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